3교시까지 싹 다 풀이를 할 건데 제가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 짚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신경계 질환이랑 심폐, 공중보건병, 법규 이 정도는 전기치료까지 이 정도 다 빼고 갈게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없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이번 주인가? 저번 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제일 최근에 치는 거예요. 저거. 이거 있으면 이거 꺼내주세요. 1교시 시작할게요. 자, 1교시에 5번 볼게요. 1교시에 5번. 척추 굽이 문제 나왔죠. 척추 굽이는 1차랑 2차로 나뉘어집니다. 앞에 PPT 보시는 것처럼 1차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굽이, 등굽이랑 엉치굽이. 얘네는 뒤로 볼록하죠. 뒤로 볼록한 두 개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1차 굽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굽이는 3개월 차 때 목굽이가 앞으로 로도틱 커브가 생기고 10개월 때 허리 굽이, 허리에서 로도틱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5번에 갓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까지 형성되는 척추 굽이는 죄송합니다. 자, 갓 태어나자마자 있는 굽이를 말한 거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있는 굽이를 말하는 겁니다. 등굽이나 엉치굽이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등굽이는 없으니까 엉치굽이 하나 나와 있죠. 골반굽이는 아예 없는 거고, 목굽이 1번 목굽이는 3개월 차 때, 2번 허리굽이는 10개월 차, 3번 엉치굽이는 태어날 때부터, 4번 골반굽이는 없는 거고, 5번에 꼬리굽이 없는 거고. 그래서 4번, 5번은 아예 없는 굽이로 들어갑니다. 1번, 2번은 3개월, 10개월, 3번은 선천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7번. 7번은 연골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PPT에만 넣어놨습니다. PPT 잠깐 쭉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유리연골, 탄력연골, 섬유연골 이렇게 있어요. 유리연골이 대부분 뼈의 끝부분에 붙어있고, 탄력연골은 탄력성을 가진 거, 귀에 있는 연골 말하는 거죠. 섬유연골은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우리 척추 사이 원판, 추간 원판 같은 애들. 다음 9번 넘어갈게요. 발목 관절에서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에 관여하는 뼈. 앞에 보시면은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은 발목 관절, 앵클 조인트에서 일어납니다. 앵클 조인트. 그 앵클 조인트는 정강뼈 먼쪽과 목말뼈가 만나는 관절이죠. 여기서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고, 앞에 가로 쳐져서 20도, 40에서 50도 돼 있는 거는 발등 굽이의 각도는 20도, 도시플렉션의 각도는 20도, 발바닥 굽이, 플랜터 플렉션의 각도는 40에서 50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인발전이랑 애발전 나와 있죠. PPT 보시면은 인발전과 애발전은 목말 및 관절에서 일어나는데, 얘를 뼈로 보면은 목말뼈와 발꿈치뼈에서 일어납니다. 보기 2번에 있죠. 보기 2번은 인발전과 애발전에 관여하는 뼈고, 보기 5번이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에 관여하는 뼈죠. 다음 10번. 후각막물까지 연결돼요. 후각신경이 통로가 되는 뇌머리뼈 구멍이라고 했죠. 뇌머리뼈 구멍에 후각신경이 통과한다 하면은 벌집뼈에 채판이 있어요. 그 채판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채판이라고 하면은 두개골을 반으로 갈라요. 이렇게 가릅니다. 이렇게 가르면은 저번에 방학 때 계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봤을 텐데 안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두개골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쑥 가릅니다. 그리고 위에 거를 떼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채판이 있어요. 그 채판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안에 후각신경이 통과하면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벌집뼈에 있는 채판 구멍에 후각신경이 통과한다. 같이 봐야 될 거는 눈 신경들이죠. 눈에 관련된 신경들은 나비뼈의 작은 날개에 눈 신경들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같이 외워주세요. 후각신경은 벌집뼈의 채판 구멍, 시각신경, 눈 신경들은 나비뼈의 작은 날개. 빠른가요?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할게요. 11번 볼게요. 백혈구. 앞에 보시면은 백혈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거는 모세포, 엄마세포라는 거죠. 엄마세포. 골수 모세포는 백혈구를 만들어내고 단핵구 모세포는 단핵구, 림프구 모세포는 림프구, 풋적혈구 모세포는 적혈구, 거대 핵세포 모세포는 혈소판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 말고 백혈구를 볼게요. 백혈구는 과립이랑 무과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과립 안에서 세 개로 또 나뉘어져요. 호중구, 호성구, 호염기구로 나뉘어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중구. 급성염증일 때 포식작용을 하는 게 호중구예요. 호중구. 그럼 만성일 때도 있겠죠. 만성일 때는 무과립 백혈구 중에 단핵구가 합니다. 만성일 때 포식작용은 무과립 백혈구 중에 단핵구. 이렇게 두 개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나머지 과립 백혈구에 보면 호상구, 호염기구 있죠. 호성구는 알레르기 생각하시면 되고 호염기구는 헤파린, 히스타민, 세로토닌 분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혈구는 호중구랑 단핵구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급성일 때 포식작용을 하냐, 만성일 때 포식작용을 하냐. 다음 12번. 12번은 신경로죠. 감각신경로. 쭉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날카로운 핀이 돌출되어 따가움을 느꼈다. 통증을 느꼈다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신경로 정리해 놨습니다. 신경로는 오름 신경로가 있고 내림 신경로가 있죠. 오름 신경로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감각을 전해주는 게 오름 신경로고 내림 신경로는 운동을 하는 게 내림 신경로입니다. 오름 신경로의 종류에는 뒤섬유 기둥 안쪽 섬유띠로라는 게 있고 척수시상로 그리고 척수소내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뒤섬유 기둥 안쪽 섬유띠로는 쐐기 다발과 널판 다발로 나뉘어져요. 문제에 한 번씩 널판 다발 뭐 이런 거 나오죠. 널판 다발은 오름 신경로입니다. 오름 신경로. 자, 문제 보면은 답이 5번이죠. 가쪽 척수시상로. 가쪽을 빼고 척수시상로만 보면은 척수시상로는 통각, 온도 감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감각신경로, 오름신경로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날카로운 핀이 돌출되어 따가움을 느꼈다. 그러면은 통증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척수시상로가 답이 되는 거예요. 내림신경로. 문제를 보지 말고 내림신경로로 들어가면은 가쪽 운동경로와 안쪽 운동경로로 나뉘어집니다. 이 PPT는 제가 저번에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단 가쪽 운동경로는 먼 쪽에 있는 팔이라던가 손이라던가 발 같은 근육분들을 지배하고 안쪽 경로들은 몸쪽 근육을 지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쪽 운동 경로에는 가쪽 거칠 척수로와 적색 척수로가 있는데 가쪽 거칠 척수로가 있으면은 안쪽 거칠 척수로도 있겠죠. 얘네 둘은 저희가 신경이 내려오면서 순뇌에서 피라미드 교차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80% 반대로 가고 20% 밑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80% 반대로 내려가는 거를 가쪽 거칠 척수로라고 하고 20% 나머지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를 안쪽 거칠 척수로라고 합니다. 얘네 가쪽 안쪽은 이렇게 나뉘어져요. 거칠 척수로는. 자, 가쪽 거칠 척수로가 하는 일, 의식적으로 먼쪽 근육을 지배한다. 의식적으로 먼쪽 근육에 섬세한 운동을 시켜준다. 이게 가쪽 거칠 척수로예요.
그 다음 적색척수로. 적색척수로는 무의식적이고 자세 및 근장력에 관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쪽 운동 경로죠. 원쪽 분절 지배하는 애들. 그 다음에 안쪽 운동 경로도 있습니다. 안쪽 운동 경로는 몸쪽 근육을 지배를 한다고 했죠. 얘 중에서 안쪽 겉질 척수로가 있어요. 얘는 단독적으로 의식적입니다. 안쪽 운동 경로 중에 단독적으로 의식적이고 몸통 근육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덮개, 그물, 안뜰, 척수로 있죠. 얘네들 잘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셋 다 무의식적으로. 덮개는 시청각에 대한 머리 목 조절, 덮개는 머리 목 조절. 그물 척수로는 자세 유지근. 안뜰 척수로, 덮개랑 안뜰이 완전 잘 나오죠. 안뜰 척수로는 머리의 움직임과 신체 균형. 신체 균형이라고 하면은 안뜰 척수로, 시청각에 대한 머리 목 조절이라고 하면 덮개 척수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좀 잘 나오는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망치뼈, 무릎뼈, 등짝뼈 순서로. 뭐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망치로 못을 등등등 친다 해가지고 망모등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는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16번 볼게요. 16번은 위샘에서 펩시노겐의 활성화와 살균 작용, 그리고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는. 자, 위를 보시면은, PPT에 있는 위를 보시면은 위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모양은 J자로 되어 있고, 작은 구비, 큰 구비와 작은 구비가 있는데, 작은 구비에서 위궤양 같은 암, 염증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점막, 위 점막에는 주세포와 벽세포 등등이 있는데, 이 주세포에서 펩시노겐을 분비를 해요. 그 다음에 벽세포에서는 염산을 분비를 합니다. 얘네 둘이 만나면은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16번 문제는 풀어지죠? 펩시노겐은 주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염산은 벽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염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이 펩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부분에는 분해 효소들 다 적어놨습니다. 펩신, 레닌, 에렙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고, 락타제, 말타제는 탄수화물 분해, 리파제는 지방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넘어갈게요. 21번 볼게요. 21번도 완전 잘 나오는 거죠. 완전 단골 문제인데, 문제 보시면은 말초신경계에 분포하는 신경절의 세포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신경악교 세포는, 말초신경계에 분포하는 이라고 했죠. 신경악교 세포는 중추신경에 분포하는 애랑 말초신경에 분포하는 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맨 첫 부분만 봐도 중추신경계통, 별, 희소돌기, 미세악교, 뇌실막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러면은 2번 뇌실막 아니고, 3번 별 아니고, 4번 미세악교 아니고, 5번 희소돌기 아니에요. 신경절의 세포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거는 뭘까를 몰라도 말초신경계에 뭐가 있냐만 알아도 풀 수 있었어요. 이거는 얘네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중추신경계통의 희소돌기 악교세포랑 말초신경계통의 슈반세포 비교할 수 있겠죠. 희소돌기 악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통에서 말이지, 수초를 형성을 하고,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통에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초 형성. 이거 두 개 비교해 주시고 나머지도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 전이인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그냥 엄청 간단하게만 가져왔습니다. 자, 밖에 나트륨이 있고 안에 칼륨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봐왔던 그림이죠.
많이 봤지만 이해를 못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예요. 이 위치가 지금 안정 상태다라고 하는 위치고, 탈분극이 일어나면은 이 나트륨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탈분극을 위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나트륨 유입 4번, 이렇게 답이 될 수 있겠죠. 탈분극은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재분극은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재분극은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걸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번에 제가 특강 됐을 때, 그때 그 해박 특강 하던 교수님이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문제 보기가 둘 다 있으면 나트륨이 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찍고 싶으면 나트륨 찍으라는 말이죠. 그 교수님 말이. 그러니까 제가 유초에 이건 모르겠는데 칼륨이랑 나트륨이랑 둘 다 보기에 있으면 나트륨이 답이래요. 계속 할게요. 자, 탈분극은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재분극은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나트륨이 밖에 있고 칼륨이 안에 있으면은 지금 엄청 안정적이다라고 했었죠. 그 말을 안정막전이라고 해요. 나트륨이 밖에 있고 안에 칼륨이 있다. 이걸 안정막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기 안과 밖의 전이 차이는 마이너스 90, 저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90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90이 안정막 전이의 전이 차이예요. 근데 이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저 전이 차이가 0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저도 이 부분 잘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만 알면은 아마 보기 한 2개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운 좋으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다음 25번. 25번은 그때 근소축 기전 설명해드렸는데 이거 또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자, 26번. 26번 보면은 등척성 수축, 동심성 수축, 편심성 수축 이런 거 나와 있죠. 힘의 크기는 원심성 수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등척성 수축, 제일 힘이 약한 게 동심성 수축입니다. 자, 등척성이라는 말은 힘은 들어가는데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하고, 등척성은 힘은 쓰고 있지만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다. 이게 등척성 수축이고, 동심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것, 그리고 원심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26번 맞출 수 있죠. 1번 등척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면서가 아니고 근육 길이가 변화가 없죠. 2번은 동심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생산하는 거고, 3번 등척성 수축이 편심성 수축보다 큰 힘을 생산하지 않죠. 편심성 수축, 이센트릭이 힘 제일 크게 생산해요. 4번 편심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생산하는 거고, 자 5번 동심성 수축은,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생산하는 이 동심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느릴수록 큰 힘을 생산을 합니다. 원심성은 반대겠죠. 속도가 빠를수록 큰 힘을 생산합니다. 원심성은. 자, 27번 척추 옆구분증은 3교신가 그때 척추 옆구분증 한 번에 정리한 거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할게요. 자, 28번 지렛대 나왔습니다. 지렛대는 PPT에 있죠. 자, 지렛대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어요. 1, 2, 3. 1형은 이도저도 아니네. 균형이 좋으네. 2형은 힘이 좋다. 3형은 속도가 좋아요. 자, 생긴 모양 한번 볼게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축이 중앙에 있고 저항 그리고 힘. 축을 중앙에 두고 저항과 힘이 양 사이드에 있는 걸 1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그래서 균형이 좋죠. 2형 같은 경우에는 축이 맨 끝에 있고 가운데에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 힘이 있는 모양을 2형 지렛대라고 합니다. 3형은 이거의 반대죠. 축, 힘, 저항. 지렛대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축의 위치, 저항의 위치, 힘의 위치에 따라 지렛대가 바뀌고 1형의 이득은 균형이고 2형의 이득은 힘이고 3형의 이득은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PPT 보시면은 각각 지렛대에 예시들 나와 있죠. 예시들은 그냥 외워주시고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모멘트 팔이라고 나와요. 외적 모멘트 팔이 뭐냐, 내적 모멘트 팔이 뭐냐라고 나오는데 외적 모멘트 팔은 축에서 저항까지를 외적 모멘트 팔이라고 합니다. 내적 모멘트 팔은 축에서 힘까지를 내적 모멘트 팔이라고 하죠. 여기서 2형은 1, 2, 3형은 각각 이 위치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1형은 항상 저항, 축, 힘 또는 힘, 축, 저항. 2형은 항상 축, 저항, 힘. 3형은 항상 축, 힘, 저항.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형을 보시면은 외적 모멘트 팔이 항상 내적 모멘트 팔보다 길이가 짧게 돼요. 이건 항상 변함없는 거죠. 2형 같은 경우에는 외적 모멘트 팔이 내적 모멘트 팔보다 항상 짧게 됩니다. 3형은 그 반대겠죠. 축에서 힘까지를 내적 모멘트 팔이라고 했고 축에서 저항까지를 외적 모멘트 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형에서는 외적이 내적보다 항상 길게 되죠. 지렛대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각각 예시들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중간볼기근이 나왔죠. 중간디딤기 시 중간볼기근의 작용으로 얘는 중간볼기근이 지금 균형을 잡아주고 있죠. 안 넘어지게 양 사이드로 안 넘어지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1형 지렛대가 됩니다. 4번 보시면은 고리, 뒤통수, 관절, 편시, 목뼈, 평근. 자, 목에 있는 목평근들이 무거운 우리 머리 무게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좌우 또는 앞뒤로 안 넘어지게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1형 지렛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예시들은 PPT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형 지렛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발 뒤꿈치 들기 할 때, 저희 몸에서 대표적으로 발 뒤꿈치 들기 할 때 2형 지렛대가 들어가죠. 자, 29번 볼게요. 발꿈치 닿기에서 발바닥 닿기 동안 앞정강근의 작용과 같은 동작과 근육은 발꿈치 닿기, 저희 보행주기 문제죠. 보행주기는 총 8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세세하게 보면 8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입각기 그리고 유각기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죠. 크게 보면은 입각기와 유각기로 나뉘어지고 입각기 안에 5개가 들어있고 유각기 안에 3개가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의 비율은 입각기의 60%, 유각기의 40%라고 하고 입각기는 먼저 발 뒤꿈치 닿기, 뒤꿈치 닿기.
두 번째로 발바닥 닦기. 발바닥. 세 번째로 한글 뭐죠? 미드 스탠스인데 중간 중간 디딤기. 중간 디딤기. 네 번째로 발 뒤꿈치 떼기. 마지막으로 발가락 떼기. 입각기는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육각기는 3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가속기, 그 다음에 중단 육각기, 마지막으로 감속기. 저희 보행 주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입각기, 육각기, 작게 보면은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8가지. 입각기에서 60%가 이루어지고 육각기에서 40%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문제에서는 발 뒤꿈치 닿기에서부터 발바닥 닿기까지 앞정강근의 근수축, 근활동이라고 했죠. 자, 발 뒤꿈치 닿기는 이거예요. 그쵸? 이거. 제 발 보이시는 뒤 안 보이시나? 발 뒤꿈치 닿기는 이거예요. 이거 발이에요. 이렇게. 이게 발 뒤꿈치 닿기. 그 다음에 발바닥 닿기로 넘어가죠. 발 뒤꿈치 닿기를 했을 때 제 발이 지금 도지플렉션이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도지플렉션의 주동근은 앞정강근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앞정강근의 동심성 수축이에요. 그렇죠?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수축. 이 상태에서 발바닥 닿기로 들어가면은 도지플렉션이 풀리죠. 풀리면서 들어가면은 앞정강근의 이센트릭 수축, 편심성 수축. 아 죄송해요. 이거 한글이 진짜 안 익혀져가지고 이센트릭 수축이에요. 편심성 수축.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발 뒤꿈치 닿기, 앞정강근의 컨센트릭 수축에서 발바닥 닿기 동안 발바닥 닿기는 앞정강근의 이센트릭 수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센트릭 수축과 똑같은 동작의 근육을 찾아라 이거죠. 자, 1번 봅시다. 감속기 동안 앞정강근. 감속기가 여기 있죠. 감속기가 육각기의 끝에 있어요. 감속기는 뭐냐면은 자, 발 뒤꿈치 닿기 이거 발바닥 닿기는 발바닥 닿고 중간 디딤기는 이렇게 체중 실리고 발 뒤꿈치 떼기는 지금 제 오른발 기준이에요. 발 뒤꿈치 떼기는 뒤꿈치만 떼는 거, 발가락 떼기는 발가락까지 떼는 거. 그 다음 육각기 들어갑니다. 가속기 여기까지 가속기예요. 가속기 그 다음에 그 속도 이어서 그대로 가는 거 중간 육각기 마지막 감속기 이렇게 감속기가 들어가요. 그럼 1번에 지금 감속기라고 했죠. 감속기 동안의 앞정강근 한번 해봅시다. 감속기 동안의 앞정강근. 감속기가 끝나는 지점은 발 뒤꿈치 닿기예요. 감속기가 끝나는 부분은 발 뒤꿈치 닿기. 발 뒤꿈치 닿기일 때는 도지플렉션이 돼 있죠. 그러면은 앞정강근의 컨센트릭 수축이 돼요.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센트릭 수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감속기 동안 앞정강근은 컨센트릭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자 2번 가속기 동안 엉덩어리근. 가속기는 여기 있죠. 육각기의 첫 번째 발이 들어 올려지는 지점이 가속기예요. 가속기. 발이 들어 올려지니까 힙이 플렉션이 되니까 엉덩어리근의 컨센트릭 수축이 일어나죠. 다음 4번 발가락 떼기 동안 뒤정강근. 발가락 떼기 모양을 하면은 지금 플랜타 플렉션을 하고 있겠죠. 발가락 떼기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발가락 떼기는 플랜타 플렉션이에요. 근데 뒤정강근은 플랜타 플렉션 하는 근육이죠. 뒤정강근이 컨센트릭 수축을 하면서 발가락 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번도 컨센트릭. 5번 똑같죠. 발가락 떼기 동안의 장단지근. 발가락 떼기도
플랜터 플렉션 동작이에요. 장딴지근의 역할도 플랜터 플렉션이죠. 그래서 5번도 장딴지근의 컨센트릭 수축으로 인해서 발가락 떼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3번 감속기 동안 뒤 넙다리근. 감속기는 육악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힙이 펴집니다. 힙이 펴지고 무릎이 익스텐션이 돼요. 그러면은 뒤 넙다리근이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리 떨어지는 거를 잡아주면서, 다리 떨어지는 걸 잡아줘야 되니까 힘은 쓰고 있겠죠. 근데 햄스트링의 길이는 길어지고 있어요. 발 뒤꿈치 닿기까지 동안에. 그래서 3번은 이센트릭 수축으로 들어가서 정답은 3번이죠. 이센트릭 수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30번. 골반 앞쪽 경사각의 증가 시 약한 근육은, 앞쪽 경사각의 증가라고 하면은 안테리어 틸팅 됐단 말이죠. 안테리어 틸팅이 되면은, 자, 약해지는 근육군은 저번에 이거 한번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안테리어 틸팅이 되면은 약해지는 근육군은 배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다고 했고, 짧아지는 근육은 힙 플렉서 머슬이랑 여기 익스텐서, 백 익스텐서들, 얘네가 짧아집니다. 그러면은 쭉 보다가 보면은 3번 배근육과 큰 볼기근 약해진다고 했죠. 안테리어 틸팅 때. 3번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31번 동심성 수축을 하는 근육.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동심성 수축이 뭔지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2번 검사 및 평가의 원리. 1번 병변이 있는 관절의 검사는 맨 나중에 시행하죠. 왜냐 하면은 그 다음 검사를 할 때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아픈 쪽은 맨 마지막에 시행합니다. 2번 최종 평가는 치료 계획의 변경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아니고 중간 평가가 치료 계획의 변경 유무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죠. 쭉 치료하다가 중간에 평가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때 바꿉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 3번 검사의 순서는 능동, 수동, 저항이에요. 능수저 외워주세요. 능동, 수동, 저항, 운동 순서. 4번에 관절에 칼슘이 침착되었을 때, 칼슘이 침착되었다는 거는 뼈가 생성이 됐다는 말이죠. 뼈 곁돌기 같은 애들이 생성이 됐다는 건데, 그때의 끝느낌은 ROM 중간에서 뼈와 뼈, 본 투 본, 이게 그 느낌이에요. 칼슘이 침착되었을 때는 풀 ROM이 아니고 ROM 쭉 벌리다가 중간에 여기가 끝이 아닌데 할 때 뼈와 뼈끼리 만나는 느낌, 그게 칼슘이 침착되었을 때의 끝느낌입니다. 자, 다음 5번 등척성 저항검사 시 강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근육의 국소적 병변을 의미하죠. PPT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저항검사 시 나타나는 양상 1번부터 4번까지. 이것도 문제 보기로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거 PPT 여기 저장해놓고 갈 테니까 혹시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33번 할게요. 전류 밀도 나왔죠. 전류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밀도는 이거죠. 자, 여기 똑같은 넓이의 필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저희가 어떤 물체, 예를 들면은 공을 넣어 볼게요. 여기 하나를 넣었어요. 여기는 공을 4개를 넣었습니다.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건데,
얘는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있죠.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거를 밀도가 낮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공간이 좀 가득 차 있는 거, 얘네를 밀도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 봤을 때 1번 전류 강도에 반비례한다. 저기 들어가 있는 공을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 왼쪽 거는 전류가 하나 들어가 있고 전류의 강도가 1이고, 오른쪽 거는 전류의 강도가 4예요. 4개가 들어갔으니까 4. 전류 강도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비례하죠. 전류 강도 4일 때 밀도가 더 커지는 거 맞죠? 밀도가 커지려면 공간이 없어져야 되니까. 2번 전극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전극이라고 하면은 저기 사각형 제 필드를 전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공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극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봅시다. 얘 지금 밀도가 높죠? 전극의 크기가 이만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극의 크기만 늘려봅시다. 전극의 크기를 늘렸어요. 그리고 공 4개 그대로 넣어봅시다. 공간이 많이 남죠? 밀도가 떨어졌어요. 맞죠? 그러면 전극의 표면적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다음, 전류 표면적의 제곱에 비례한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밀도에 대한 정의만 이렇게 잡아보고 넘어갈게요. 약간 헷갈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기 부분이 너무 약해서 약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점수는 조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웨덴스키 억제 나왔죠? 웨덴스키 억제는 불응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웨덴스키 억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극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탈분극이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불응기가 계속 지속되는 거를 웨덴스키 억제라고 합니다. 5번 보면은 운동 종판이 피로 상태에 빠져서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은 결국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젖산이 축적이 되면서. 운동 종판이 피로 상태에 빠져서 지속적인 불응기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웨덴스키 억제는 계속 불응기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5번 하시면 됩니다. 웨덴스키 억제는 불응기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쭉 넘겨서 45번 볼게요. 45번은 PPT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문에 정신, 감각, 운동학습 단계 또는 10포인트 10가지라고 하면 한류 찍으시고, PNF 등장성이나 저항 운동 이런 말이 나오면 바드라 가즈링, 아코디언 동작, 암레그락, 신체적인 편안함과 정신적인 안정감 나오면 와츠 찍으시면 됩니다. 45번 봤을 때 PNF 맨 앞에 나왔죠? 그러면은 뒤에 읽을 필요 없이 바드라 가즈링 방법 찍으시면 돼요. (61번)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1번 볼게요. 61번 문제. 자, 61번 또 나왔죠? 검사 및 평가의 원리. 1번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마지막에 시행한다. 맞죠? 2번 수동운동 검사는 수축성 조직이 아니고 비수축성 조직이죠. 수축성 조직은 능동운동 검사일 때 정상 여부를 판단을 하죠. 3번 저항 검사에서 강하지만 통증이 있음. 아까 했죠? 얘는 국소적 병변. 4번 능동운동 검사에서 끈느낌과 관절 주머니 패턴. 얘네는 수동운동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죠. 5번 순서는 능수저라고 했죠. 능동검사, 수동검사, 저항검사 순으로 실시한다. 다음 62번
도수 근력 검사의 원리, MMT의 원리죠. 1번 얼굴 근육은 원칙적으로 저항을 줍니다. 주는데 다른 거랑 차이점은 등급의 차이가 있죠. 다른 거는 제로, 트레이스, 푸어, 페어, 굿, 노말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고 얼굴 근육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번 정상과 O의 차이는 노말과 굿의 차이라는 거죠. 얘네는 저항의 크기로 판단을 합니다. 저항의 유무는 아니죠. 저항의 유무는 굿과 페어의 차이는 저항의 유무 있고 없고. 3번 저항 부위는 근육의 부착 부위 분절의 먼 쪽에 주죠. 몸 쪽에 주는 거 아니고 먼 쪽에 줍니다. 저항은. 4번 몸통과 팔다리 및 얼굴 근육에 대한 등급은 6단계로 구분한다. 몸통과 팔다리는 맞지만 얼굴 근육은 4단계라고 했죠. 5번 저항 검사는 깨기 검사를 사용한다. 깨기 검사가 뭐냐면은 ROM의 끝 지점에서 강하게 저항 한번 주는 걸 깨기 검사라고 합니다. 저항 검사는 총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ROM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을 쭉 주는 그냥 일반적인 저항 검사와 깨기 검사, ROM 마지막 부분에 한 번에 힘 빡 주는 깨기 검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요. 다음 4번 어깨뼈 올림의 푸어 검사와 같은 자세는, 어깨뼈 올림의 푸어 검사는 프론 자세죠. 엎드려 있는 자세. 엎드려 있는 자세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목표의 푸어. 목표의 푸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이드라인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프론에서 합니다. 목표의 푸어는 프론. 푸어인데 푸어는 중력이 없어야 되는데 왜 프론이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푸어가 정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부분적인 ROM이 가능하다. 얘도 푸어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풀 ROM이 가능하다. 얘를 푸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푸어는 프론입니다. 프론. 다음 3번 먼저 볼게요. 복합 목표의 푸어. 이게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문상훈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제가 진짜 교수님을 많이 찾아뵀는데 물어보러 문상훈 교수님을 한 번도 안 봤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걸 아는 교수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문상훈 교수님한테 갔는데 일단 결론은 복합 목표이라고 하면은 그냥 목표의 근육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근육도 같이 본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근육에 대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안 깔려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3번 둘 다 할 수도 있고 3번 복합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국시에는 아마 이렇게 애매한 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론 같은 자세는 1번과 3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65번 ROM 검사에 대한 설명. 1번 목뼈의 굽힘. 각도 45도 맞고 바깥 귀길 축 맞습니다. 2번 발등 굽힘. 각은 20도. 아까 전에 20도라고 했죠. 45도가 아니고 20도. 그리고 축은 족저. 발 뒤꿈치 밑에가 축입니다. 3번 무릎 관절 굽힘. 보통 130도라고 하죠. 130도. 그리고 축은 슬관절입니다. 슬관절. 4번에 손등 굽힘. 손등 굽힘 각은 70도가 맞고 좌뼈 붙돌기가 아니고 손목 관절입니다. 손목 관절. 5번에 엉덩 관절의 가쪽 돌림. 가쪽 돌림은 90도까지 안 나오죠. 45도. 가쪽 돌림은 45도. 축은 무릎뼈 맞아요. 다음 67번 볼게요. 67번 자세평가에 대해 나왔습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Q각은 남자가 여자보다 작죠. 여자가 Q각 더 큽니다. 여자가 Q각이 더 커요. 2번 비보 징후는 근력이 강한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3번 운반각
운반각이라고 하면은 위팔뼈 정중앙이랑 아래팔의 정중앙을 끈 각도를 운반각이라고 하는데 보통 얘의 각도는 5에서 19도라고 합니다. 5에서 19도. 평균적으로 5에서 19도고 여자가 더 커요. 그래서 남자는 11도에서 14도라고 하고 여자는 13도에서 16도라고 합니다. 각은 크게 아실 필요 없죠. 그냥 여자가 더 크다만 알면 되고 얘는 박굽이에요. 박굽이 발굽. 운반각 하면은 박굽이 발굽. 보통 여자가 이렇게 팔이 바깥으로 더 많이 나가 있죠. 남자보다. 지금 과장해서 했지만 여자가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안굽이가 되면은 각도가 작아져서 안굽이가 되면은 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변형은 개머리판 변형이라고 하죠. 운반각이 작아져서 안굽이 발굽이 되면은 병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변형이 개머리판 변형이라고 합니다. 4번 치상면에서의 골반 중립 위치는 위압 엉덩뼈가시와 두덩결합을 잇는 선이 이거 PPT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골반의 중립 위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두덩결합과 ASIS가 동일 수평면 안에 있는 거 여기 보기에 나온 거죠. 두 번째는 두덩결합과 엉치뼈 뿔을 잇는 선이 수평면과 5에서 60도 사이. 골반의 중립 위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5번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넘길게요. 68번은 팔굽관절 폄에 대한 MMT인데 폄 자세는 이거예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저 지금 바로 누웠어요. 이 상태에서 노말 굿 페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노말 굿 페어는 이 자세예요. 이 자세. 제가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이 자세가 노말 굿 페어예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팔굽을 펴하죠. 펴. 이게 노말 굿 페어고 그 다음에 중력 없는 상태 그 밑으로는 싹 다 벌리고 익선을 로테이션 상태에서 합니다. 저 지금 누워있죠. 뒤에 제 지금 바로 등 뒤에 침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는 거를 푸어부터 밑으로까지 싹 다 이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워있는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로 싹 다 동일하죠. 1번 정상 우양 검사의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이다. 맞는 거죠.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2번 가 불가 영 검사의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죠. 2번 틀렸고 3번 고정 위치는 어깨뼈가 아니고 상완골을 고정을 합니다. 상완골 위팔뼈를 고정을 하죠. 저항 부위는 맞습니다. 손목 관절 부위 원쪽에 저항 주니까. 4번 가 불가 영 검사 시 수평모음의 대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수평모음의 대상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굽관절 폄에 대해서. 5번 과다폄이 일어나면 안 돼요. 과다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과다폄 직전까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랑 4번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70번 위팔뼈의 중심과 좌뼈의 중심, 좌뼈의 중심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아래팔의 중심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운반각 말하는 거죠. 각도가 10도의 안구비를 이루고 있을 때 안구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안구비는 병이라고 했죠.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원인 저기 제가 써놨는데 제가 써놓은 줄 알았는데 안 썼네요. 자, 안구비의 원인은 소화 때 골절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소화 때 여기 안쪽에 골절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안구비가. 그렇게 골절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유압이 되면 괜찮은데 부정유압이 일어나서 커가면서 점점 안구비로 변하는 원인을 갖게 됩니다. 4번 보시면은 안쪽 위 관절의 융기 골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안쪽에 어렸을 때 소화 때 안쪽의 골절로 인해서 부정유압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 구조물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원래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쪽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안구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72번 올림징후 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림징후 검사는 그냥 어깨 밑근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방법은 열중셔 자세로 열중셔하면 지금 손등이 허리에 붙어있죠. 이 손등을 뗍니다 밖으로. 이 상태에서 어깨를 올림시켜요. 이게 안되면은 어깨 밑근의 약화로 판정이 됩니다. 이것을 올림징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어깨 밑근의 변변을 보기 위한 검사다. 자, 74번 끝느낌 나왔죠. 끝느낌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상하네. 제가 끝느낌이랑 PPT에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자, 그냥 할게요. 자, 1번 관절 부종. 부종이나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ROM 전 범위에서 뻣뻣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ROM 전 범위에서 뻣뻣한 느낌. 2번 인대 손상. 인대 손상을 당했을 때는 느슨한 느낌이 나죠. 느슨한 느낌. 3번은 관절 내 유리체. 관절 내에 뭐가 생겼다 하면은 ROM 가기 전에, 아까 칼슘 침착이랑 똑같죠? 풀 ROM 가기 전에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본투본 느낌이 나게 됩니다. 스프링은 4번 반달연골 손상일 때 스프링 같이 튀어오르는 느낌이 나고, 5번 관절 구멍이 구축이 됐을 때 가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관절 주머니 구축은 가죽이 늘어나는 느낌. 다음 넘어갈게요. 76번. 76번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 관절에 발등 굽힘 제한을 보이는 환자다. 지금 발등 굽힘이 제한이 됐다는 거는 뒤에서 안 놔준다는 말이죠. 단축이 돼서. 주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투 조인트 머슬이냐 원 조인트 머슬이냐 이거를 보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축된 근육이 아니고 약화된 근육이라고 하면 앞전강근을 해야겠죠. 근데 단축된 근육이라고 해서 뒤에를 봐야 됩니다. 자, 3번 장단지근이 투 조인트 머슬이죠. 넙다리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스까지 들어가는 투 조인트 머슬입니다. 4번 가자미근. 얘는 원 조인트 머슬이죠. 넙다리뼈가 아니고 정강뼈, 종아리뼈에 붙어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아킬레스까지. 자, 투 조인트냐 원 조인트냐 어떻게 보냐면은 얘는 능동불충분, 수동불충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판 상태다. 이 상태에서 도지플렉션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무릎을 굽힌 상태다. 도지플렉션이 안 된다. 무릎을 굽혔을 때는 장단지근이 투 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면은 장단지근의 작용이 약해져요. 능동불충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무릎을 굽혔을 때 도지플렉션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자미근이 맞고, 무릎을 폈을 때 도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가자미근도 분명히 있지만 얘보다 더 큰 작용을 하는 장단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을 폈을 때 도지를 하면은 넙다리뼈에서부터 시작하는 장단지근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 조인트 머슬인 장단지근을 보시면 됩니다. 자, 77번 같은 경우에는 트렌델렌버그 징후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다리로 서 있을 때 왼쪽 골반이 아래로 떨어졌다. 자, 트렌델렌버그 징후 이거죠. 한쪽의 중간 볼기근이 약해졌을 때, 환측으로 섰을 때 반대쪽 건측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트렌델렌버그 징후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오른 다리로 서 있을 때 왼쪽 골반이 아래로 내려갔다. 환측으로 서 있을 때 건측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이 환측인 거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 2, 3, 5번 다 아니죠. 왼쪽이니까 4번 보시면 됩니다. 신경은 위볼기 신경. 자, 79번. 79번은 작용을 알아야 되는데, 엉덩 관절에서 굽힘, 벌림, 인터널 로테이션. 죄송합니다. 자, 안쪽 돌림 하는 애는 TFL이에요. 넙다리 근막 긴장근. 자, 토마스 검사는 눕혀놓고 무릎을 자기 가슴까지 쭉 당기는 거죠. 그때 만약에 엉덩허리근에 단축이 있다면은 여기
내가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 다리가 넙다리가 위로 쭉 뜨게 됩니다. 그게 엉덩허리근의 단축이고, 넙다리 고등근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펴집니다. 반대쪽 무릎이 펴지고, TFL 같은 경우에는 굽힘, 벌림, 안쪽 돌림이 돼요. 얘가 단축, 자, 작용을 한다는 거는 그 근육이 짧아지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단축도 그 근육이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단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근육의 작용처럼 어떠한 형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6번.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와서 다 아시죠? 팔굽관절평, C7. 중추는 되는 것까지, 말초는 안 되는 것부터 라고 그때 말했죠. 자, 91번. 중간에 두통, 안면홍조, 동공학대, 호흡곤란, 실신. 얘는 자율신경 반사부전이죠. 그리고 뒤에도 나와있죠. 자율신경 반사부전이라고. 대표적으로 T6 레벨에서 일어납니다. 자율신경 반사부전. 93번. 자, PPT 보시면은 감각 검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위치 감각, 운동 감각, 두점 식별 검사, 촉각, 입체 인지 감각 검사. 이건 이름대로 다 하시면 되니까 큰 설명 안 할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점 식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제가 쿡쿡 찌릅니다. 쿡쿡. 자, 몇 개로 느껴지세요? 두 개요. 몇 개요? 두 개. 몇 개요? 두 개. 몇 개요? 두 개. 몇 개요? 하나. 이때 딱 이 지점을 체크하는 게 두점 식별 검사입니다. 넘어갈게요. (104번) 볼게요. 자, 쭉 첫 번째 줄 끝에 각쪽 부위의 손목관절 각쪽 부위의 발적과 통증 하면은 검사에서 봤을 때 핑케이스타인인 거 알 수 있겠죠. 1번 알렌 검사 같은 경우에는 TOS, 티넬은 손목 터널, 팔레는 정중신경. 5번은 손배뼈 압박 검사는 손배뼈 골절을 알아보는 겁니다. 손배뼈를 압박을 해서 얘가 골절을 당했나 안 당했나 보는 건데, 손목뼈 중에 손배뼈가 골절이 가장 손상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얘가 골절이 되면은 무혈성 괴사도 같이 오게 됩니다. 자, 2교시 넘어갈게요. 2교시는 제가 신경계 질환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2교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쭉쭉 넘어갈게요. 자,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골절의 치유 기전, 치유 과정이죠. 자, PPT 보시면은 총 크게 염증기, 보건기, 제형성기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처음에 골절을 당했어요. 당하면은 피가 나오겠죠. 출혈이 나타나서 혈종이 생성이 됩니다. 자, 혈종이 생성된 뒤에 보건기로 들어가요. 처음에 자, 육아조직이 우리 연부조직 같은 애들을 다 이렇게, 이 뭐죠? 한글이 안 되네요. 붙여주죠. 자, 육아조직이 먼저 나와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애벌뼈가 나옵니다. 애벌뼈가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애벌뼈라고 하는 거는 뼈가 생성이 되는 건데 필요 없는 뼈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자, 골절 돼서 여기 잘렸어요. 이 사이에 애벌뼈가 막 형성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뼈는 이 정도지만 애벌뼈는 요렇게 크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뼈 파괴 세포가 그 필요 없는 애벌뼈를 다 먹어줘요. 그래서 애벌뼈가 형성된 다음에 뼈 파괴 세포가 나와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먹어주고 그 뒤에 뼈 유압이 됩니다. 마지막에 진짜 뼈가 되는 뼈대기가 되죠. 뼈막 박리는 뭔지 모르겠어서 뺐어요. 혈종부터 뼈대기만 알아도 맞출 수 있으니까. 자, 2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빗장뼈 골절 나왔죠. 이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팔자형 찍으시면 됩니다. 2번에는 2번. 3번에 손등으로 짚고 라고 나왔죠. 그러면 스미스 골절 생각하시면 돼요.
스미스 골절은 정원삽 변형에 오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포크형은 콜레스 골절일 때 오는 변형, 콜레스는 손바닥으로 짚고 넘어질 때죠. 3번 개머리파는 안굽이 발굽, 아까 나왔죠? 4번 갈기손가락은 정중신경, 자신경, 주로 자신경. 5번 망치손가락 변형은 DIP, 굽힘 되면서 평근의 힘줄이 파열됐을 때 망치손가락이 오게 됩니다. 주로 세 번째 손가락에 잘 오죠. 자, 5번 6살 된 딸 아이를 팔을 갑자기 잡아당겼대요. 그래서 노뼈머리의 아탈구와 함께 인대의 일부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손상이 되게 많죠. 자, 팔을 잡아당겼을 때 여기 붙어있는 노뼈머리는 노뼈의 몸쪽에 있습니다. 잡뼈 페임에 노뼈머리가 들어가 있죠. 훅 당겼을 때 노뼈머리가 아탈구되면서 그 노뼈머리를 고리인대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인대는 노뼈머리의 탈구를 방지하고 있는데 커다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방지하다가도 고리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노뼈머리가 탈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가 아니고 이런 현상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외워야 됩니다. 팔을 잡아당겼을 때 노뼈머리 아탈구와 함께 다치는 인대는 고리인대. 만약에 이렇게 아탈구가 됐을 때는 정복법이 뒷침과 압박으로 정복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굽을 90도 굽혀놓고 뒷침시킨 다음에 밑으로 압박시켜서 정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PPT 보시면은 검사법이 다 나와 있어요. 6번 선천성 엉덩관절 탈구 여부를 검사하는 거다. 생후 6개월까지는 유용한 검사는 바로 검사예요. 네, 바로. 생후 6개월까지 완전 어릴 때 검사하는 거는 바로 검사. 그 다음은 오토라니 검사. 발레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최대한 90도로 굽혀줍니다.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누워서 이렇게 붙여줘요. 그 상태에서 이 정강뼈 높이를 보는 게 갈레아치예요. 갈레아치도 선천성 엉덩관절 탈구를 보는 검사예요. 그 다음에 오버 검사, 1번의 오버 검사. 저기 PPT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TF의 구축을 보는데 수정된 오버 검사랑 노블 압박 검사는 TF의 손상을 보는 겁니다. 트렌들레버그 검사는 중둔근 검사죠. 네, 넘어갈게요. 7번 어깨 관절 주머니 앞쪽과 관절 테두리가 떨어지면서 단열 및 관열되는 변변으로 맞는 것은 방가르트 변변이 관절 와순의 아래쪽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관절 와순이 뭐냐 하면은 우리 여기 위팔뼈 머리가 어깨에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기 주위에 붙어있는 테두리를 관절 와순이라고 합니다. 이 와순의 아래쪽이 파열되는 거를 방가르트라고 하고, 비슷한 걸로 슬랩 변변이 있죠. 슬랩 변변은 이 관절 와순이 위쪽이 찢어지는 거를 슬랩 변변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병은 넘어가고 10번에 두 번째 중간에 해버딘 결절 나오면 뼈 관절염 찍으시면 됩니다. 11번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ROM 증진시켜줘야 되고 근육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힘들게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점진적인 근 강화 운동이나 큐 세팅처럼 근 고정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1번에 식탁 의자는 되도록 낮은 것을 권장하면 안 되죠. 낮으면 그만큼 내 무게를 실어가면서 ROM을 써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계단, 4번에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 얘도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서 하면 안 됩니다. 2번 신장 운동. 신장 운동, ROM 운동은 해야 되죠. 신장 운동 해야 됩니다. 3번에 너다리 내갈래 근의 점진적 근강화 운동 시켜줘야 되죠. 5번에 관절 가동 기법 해줘야 됩니다. ROM 늘리기 위해서 3번, 4번 관절 가동 기법을 해주죠. 다음으로 가슴문 증후군이 나왔어요. 12번에. 자, PPT 보시면은 가슴문 증후군 4가지 정리해놨습니다. 자, 가슴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빗장뼈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을 건드리는 걸로 그런 병변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문제 중에 목갈비근 신장 그리고 아래등 세모근 신장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아래등 세모근을 신장을 시키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아래등 세모근은 어깨뼈를 밑쪽으로 잡아당기죠. 밑에 붙어가지고. 근데 어깨뼈가 쇄골이랑 붙어 있어요. 그쵸? 어깨뼈가 밑으로 내려가면 쇄골도 빗장뼈도 밑으로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슴문 증후군이라는 거는 빗장뼈 밑에 있는 동맥이라든지 혈관, 신경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빗장뼈를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갈비근과 같이 아래등 세모근을 신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앞목갈비 증후군이 있죠. 얘는 비대해진 앞목갈비근에 의해 나타나는 거고, 갈비빗장 증후군은 골절 후 부정유합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3번 목갈비뼈 증후군은 선천적인 이상이나 기형으로 C7의 가로돌기가 길게 되어서 나타나는 거고, 4번의 과벌림 증후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작은 가슴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의 과벌림에 의해 작은 가슴근이 압박하는 거. 자, 얘가 되면은 척추의 뒤구분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둥근 어깨, 전방머리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 신장시켜야 될 근육은 어깨 올림근, 목갈비근, 아래등 세모근, 작은 가슴근을 신장을 시켜주고,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는 목빗근, 위등 세모근, 어깨 올림근, 앞퉁리근 강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보기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밑에 보시면은 병변 쪽으로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병변 쪽에 어깨 압박하지 말고, 가방끈이나 벨트 같은 걸로 하지 말고, 머리 과젖힘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거만 지켜주시면은 다른 건 괜찮아요. 가슴문 증후군. 13번에 보면은 침범 신경과 침범 혈관이 나와 있죠. 자, 신경으로는 위팔신경 얼기 있어요. 위팔신경 얼기. 자, PPT 보시면은 가슴문 증후군 제목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얘와 관련된 신경이랑 정동맥입니다. 위팔신경 얼기, 빗장 및 동맥, 빗장 및 정맥이 지나가요. 자, 보기 5번 보시면은 팔신경 얼기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빗장 및 동정맥이 나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외우셔야 돼요. PPT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20번 보시면은 네모칸 첫 번째 줄 중간에 허리에 과도한 앞구분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왔죠. 허리의 과도한 앞구분증은 힙플렉서의 단축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주로 힙플렉서, 엉덩허리근이죠. 얘의 검사법은 토마스 검사 2번. 나머지 검사법은 나중에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볼게요. 자, 24번에 레이노이드병 나와 있죠. 레이노이드병 하면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위, 양측성, 여성, 원쪽. 추위, 양측성, 여성, 원쪽.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노이드병. 말초혈관 장애죠. 자, 33번 볼게요.
33번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머리와 목 부분의 자세를 조절하는 운동에 깊게 관여하고 라고 했죠. 운동이라고 하면은 오름신경로는 바로 버리셔야 돼요. 자, 널판다발. 아까 전에 오름신경로였죠. 쐐기다발이랑 함께. 자, 널판다발 지우고 3번에 척수 손해로. 척수에서 손해로 올라가는 감각신경이죠. 얘도 지우고 4번 척수 시상로.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척수에서 시상으로 가는 거. 오름신경로 지우고. 그럼 2번, 5번이 남았는데 안뜰은 아까 균형이라고 했죠. 덮개는 아까 머리와 목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하시면 됩니다. 34번 GTO라고 하면은 자가 억제 바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머슬 스핀들 나왔으면은 상반 억제 하시면 됩니다. 자, 45번 볼게요. 앞에 회색질 기둥에 운동신경세포라고 했죠. 운동신경세포니까 내림신경로죠. 오름신경로 바로 다 지우시면 됩니다. 1번 척수에서 손해로 간다. 오름신경로죠. 지우시고 3번 척수에서 시상으로 간다. 오름신경이죠. 지우시고 5번 뒤기둥 안쪽 섬유띠로. 아까 오름신경로였죠. 얘가 쐐기다발이랑 널판다발로 나뉘어집니다. 얘도 오름이니까 지우고 2번이랑 4번이 남았는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보면 평형과 관련된 이라고 나와 있죠. 평형, 균형입니다. 안뜰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46번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문제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2번 위팔 로근 반사는 C6고 3번은 L4고 4번은 C7, 5번은 C5거든요. 1번 호프만 반사는 어퍼 모터 뉴런 디지즈를 검사를 하는 반사인데 얘가 왜 C7이라는 말초신경계를 검사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52번 처음에 휴식시 떨림이라고 나와 있죠. 휴식시의 떨림은 바닥에, 만약에 움직일 때 떨린다, 운동시 떨림 하면은 손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시 떨림만 봐도 바닥계계 손상인 걸 알 수 있고, 뒤에 첫 번째 줄 끝에 느리고 물결 모양의 불규칙하게 뒤틀리는 특징, 그리고 무도병과 도립계질 등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뇌성마비의 유형은 무정위형으로 볼 수 있죠. 자, 58번 볼게요. 58번은 PPT에 보면은 ST 분절의 상승과 하강이 나와 있습니다. 심근 허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내막 허혈은 하강하고 전층 허혈은 상승합니다. 심근 경색도 상승합니다. 심근 괴사는 비정상적 휴파가 나타나요. 자, 심내막하 경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색이 약간 허혈이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내막하 허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은. 그럼 ST 분절 하강 맞죠? 심내막하 허혈. 자, 그 다음에 60번에 보시면은 막 지표들 나와 있잖아요. 지표들을 PPT에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제한성 배질환, 들이마시는 거 장애. 2번 만성 폐쇄성 배질환, 폐쇄성 배질환은 내쉬는 거 장애가 온다. 각 특징들 정리해놨고, 각 지표의 정의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63번 1번에 중간 보면 화상을 입었다라고 나와있죠. 화상이라고 하면은 심장운동 시키거나 회전욕, 소용돌이욕, 커버드 탱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ROM 유지를 위해 시행해야 하는 물리치료라고 했으니까 심장운동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흉터 조직 제거, 괴사 조직 제거라고 나와 있으면은 회전욕, 소용돌이욕, 커버드 탱크 체크하시면 됩니다. (8시 5분까지만) 쉬다 할게요. 네,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보시면은 네모 박스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넙다리 뒤쪽 저린 증상, 두 번째 줄 중간에 뻗은 다리 올린 검사 40도에서 통증, 세 번째 줄 중간에 엉덩관절 굽힘, 모험할 때 통증이 증가된다. 보면은 궁둥 구멍근의 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엉덩관절 굽힘, 모험은 다리 꼬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궁둥 구멍근이 문제가 있으면은 다리 꼬일 때 심각하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그 검사법으로는 궁둥 구멍근 검사 보시면 되고, 토마스 검사 등등 있는 거 PPT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PPT 2번에 토마스 검사 나와 있죠. 엉덩 허리근 구축 보는 검사, 가로에서 비슷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겐슬랭 검사, 테트릭 검사, SI 조인트 손상 보고 엉덩 허리근 구축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패트릭 검사는 4자 생각하시면 되죠. 4자. 다음 엘리 검사, 넙다리 고등근 단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2번. 여기서 적용해야 될 중재 방법. 궁둥 구멍근이 단축이 됐으니까 얘를 뻗침, 신장시켜줘야겠죠. 뻗침이란 말은 신장, 스트레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3번, 볼록 오목 법칙이죠. 볼록 오목 법칙. 여기 지금 이거 숄더 조인트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관절 가동수를. 그림을 보시면은 뒤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숄더는 볼록하기 때문에 위팔뼈가 볼록하기 때문에, 자, 볼록 오목 법칙은 움직이는 뼈를 생각하셔야 돼요. 숄더에서는 위팔뼈가 움직이고 있죠. 그 위팔뼈는 볼록합니다. 그래서 뒤로 밀어주면은 앞으로 가는 굽힘이 증가가 되고, 굽힘과 작은 거는 안쪽 돌림, 굽힘과 작은 안쪽 돌림이에요. 그래서 뒤로 활주를 시켜줬으니까 어깨 관절 굽힘이 증가가 되고 그 짝인 안쪽 돌림이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펴이면은 펴은 그 짝이 가쪽 돌림이 돼요. 다음 4번. 사진 보면은 지금 허리가 많이 떠있죠. 안테리어 틸팅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틸팅이 됐으면은 앞에서 봤을 때 배 근육이 이완이 돼 있고 엉덩 관절 굽힘근이 짧아져 있죠. 이 상태로 다리를 들어요. 그러면은 힘을 쓴다는 말이죠. 배는 지금 늘어나 있어서 힘을 써도 힘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짧아져 있는 엉덩 관절 굽힘근, 일리오소아스 같은 경우에는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힘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약한 배근과 강한 엉덩 관절 굽힘근의 작용이다. 5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네모박스 보면은 허리 통증, 그리고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저린 증상이 넙다리 뒤쪽에서 발의 외측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반힘줄근 힘줄 반사에서 반응이 저하됐다. 마지막에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으로 진단이 되었다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저린 증상이 넙다리 뒤쪽에서 발의 외측까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S1으로 알고 있어요. S1. 근데 반힘줄근 힘줄 반사는 L5 수준이에요. L5. 근데 5번 문제를 보면은, 자, 1번 무릎 관절 펴은 L3 수준이죠. 2번에 엉덩 관절 굽힘은 L1, L2예요. 3번 엄지발가락 펴이 L5고 4번이 L4, 5번이 S1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린 증상을 보면은
피부 분절을 봤을 때 S1으로 저는 보고 있었고, 근데 반인줄근 반사에서 L5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두 책 다 피부 분절은 S1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 이 발 쪽에 설명했는데 이게 방금 요 건우 학생이 설명했다시피 뭐 애매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발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거의 나오면 이제 상지 쪽으로 나오지 하지는 안 나와요. 국시는 인마 이쪽에서는 이랬는데 이래 삐면 그게 논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봐놓는 건 좋아요. 네,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6번. 마지막에 척추 사이 원반 탈출증이라고 했죠. 탈출증에는 트랙션을 이용합니다. 견인 치료. 자, 2번. 1번 크랩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옆구분증, 척추 측만증에 쓰죠. 척추 측만증에 쓰는 운동이 크랩 운동입니다. 다음에 8번. 8번은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MWM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사랑 환자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여기 그림과 같이 MWM 적용 시 몸쪽 잡뼈에서 가쪽 방향으로 미끄러짐을 실시한다 라고 나왔죠. 지금 벨트, 그림에서 보았을 때 벨트를 이용해서 가쪽 방향으로 활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팔은 굽힘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서 얘의 활주 방향은 굽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컨벡스의 법칙을 따라서 팔굽관절의 굽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죠. 자, 다음 9번. 쭉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첫 번째에 팔굽관절 가쪽의 통증이 나타나고 라고 나왔죠. 테니스 엘보인 거 알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나타나면은 위팔 로근도 침범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노신경까지 침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걱 스플린트로 고정을 해주는 게 맞죠. 코걱 스플린트는 노신경 병증 환자에게 적용을 하니까. 다음 10번. 테니스 엘보니까 밀검사죠. 여기 PPT 보시면은 6번에 나와 있습니다. 밀검사. 가쪽 위 관절 윤기형. 가로에서 카플란, 마우드슬리, 코젠 검사 싹 다 테니스 엘보. 가쪽 위 관절 윤기형 검사고, 역코젠, 역밀, 역이라고 들어가면 안쪽 위관절 윤기 검사입니다. 골퍼 엘보라고 하죠. 골퍼 발굽증. 다음 11번.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허리뼈 앞 구분증이 증가하였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일리오소아스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11번에 보니까 4번에 토마스 검사 나와있죠. 일리오소아스 검사하는 거. 12번 3번에 엉덩허리근 일리오소아스 뻗침운동 바로 나와있죠. 자, 13번 보면은 가슴근 증후군 문제인데,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은 주로 아래팔과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의 저림,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보면은 손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고 한다. 이 증상들은 목갈비뼈 증후군 증상이에요. 일단 11번은 TOS니까 TOS 검사는 루스 검사 또는 루즈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PPT 5번 보시면은 나와 있죠. 루즈 검사, TOS 검사입니다. 가로에서 알렌 검사, 에드손 검사, 에덴 검사, 할스테드, 라이트, 어텐션 싹 다 TOS 검사예요. 다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4번. 14번 보시면은 작은 가슴근 뻗침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원래는 과벌림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이죠. 그래서 네모칸이랑 살짝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네모칸은 목갈비뼈 증후군에 대한 설명인데 14번의 답은 과벌림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음 15번.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안쪽 번짐 되면서 삐었다라고 했죠. 발이 안쪽 번짐이 됐어요. 안쪽 번짐. 자, 제 손이 만약에 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발이에요. 아, 이거 찍지 마시고.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카메라. 두 번이나 찍혔어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찍힌 거거든요. 자, 이게 오른발이에요. 안쪽 번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쪽이 당겨져 오는 거죠. 찢어지는 거는 가쪽이 찢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15번에 봤을 때 손상된 인대는 하면은 안쪽이고 뒤쪽이고 안쪽이고 다 필요 없고 가쪽을 봐야겠죠. 자, 1번은 안쪽이 있습니다. 4번은 목말뼈 가쪽, 뒤쪽, 아래쪽에 있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습니다. 자, 2번과 3번이 가쪽에 있는데 이 중에서 3번 안목말 종아리 인대가 가쪽에서 대표적으로 손상을 가장 많이 받는 인대죠.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을. 16번 초기 중재 방법. 삐었다, 어디 다쳤다 하면 라이스 또는 프라이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이스. 휴식, 레스트. 아이스. C, 컴프레션, 압박. E, 엘리베이션, 거상. 라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은 네모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보면 어깨 관절 벌림 가동 범위를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죠. 벌림 가동 범위. 자, 앞에 보시면은 벌림은 제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컨벡스한 위팔뼈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해줘야 돼요. 저는 벌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활주를 해주면은 벌림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볼 필요 없이 17번에는 5번 어깨 오목 관절 아래쪽 미끄러짐 관절 가동 운동 하시면 됩니다. 16번 아니 18번 넘기고 19번 19번은 자 PPT 볼게요. PPT 보시면은 척추 옆구분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비구조적과 구조적. 비구조적은 좋은 거예요. 구조적은 나쁜 거예요. 비구조적은 저희가 보통 아담 테스트를 하죠. 척추 옆구분증에는 아담 테스트 했을 때 갈비뼈가 돌출되나 돌출 안 되나 보는데 비구조적에서는 안 나와요. 몸통 굽힘했을 때 갈비뼈가 돌출이 되지 않고 좋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자 옆으로 굽었기 때문에 오목한 면이 나오고 볼록한 면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오목한 면은 단축이 되어 있고 볼록한 면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목한 면을 신장시켜주고 오목한 면에 있는 근육을 신장시켜주고 볼록한 면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되고 2번 구조적. 얘가 문제죠. 얘가 안 좋은 거예요. 얘는 몸통 굽힘 시 갈비뼈가 돌출이 됩니다. 아담 테스트 할 때 양성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자, 척추뼈 몸통은 볼록한 쪽으로 회전, 가시 돌기는 오목한 쪽으로 회전. 이거 저번에 전대훈 선배가 했을 때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역구분증이 되면은 그냥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도 같이 일어납니다. 요렇게 일어나요. 과하게 봤을 때는 요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블록하면 요렇게 일어나겠죠. 자, 요렇게 일어났다고 치면은 여기서 척추뼈 몸통은 볼록한 쪽으로 회전이 된다고 했죠. 저거 말고 가시돌기 먼저 볼게요. 가시돌기는 지금 제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가시돌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전이 됐으면은 뒤에 튀어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가시돌기는 이쪽으로 회전을 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오목한 쪽이죠. 여기가 볼록한 쪽이에요. 그래서 가시돌기는 오목한 쪽으로 회전을 하고 척추뼈 몸통은 딱 중간에서 앞쪽에 있어요. 척추뼈 몸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됐으면은 척추뼈 몸통이 같이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볼록한 쪽, 이쪽으로 척추뼈 몸통은 볼록한 쪽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척추 역부분증에는 클랩 운동을 실시해주고 보조기를 착용시켜줘야겠죠. 안 좋은 애니까. 밀워키 엄청난 대표적으로 밀워키 보조기 있죠. 얘는 T7 이상에 쓰는데 그냥 밀워키 보조기 있으면은 그거 찍으면 됩니다. 보스턴 보조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20번. 그래서 20번 보시면은 아니네, 19번 안 했네요. 19번 보시면은 자, 구조적 척추 역부분증이라고 했죠. 안 좋은 거예요. 구조적이라고 나왔으니까 19번에 1번 자세성 아니죠. 자세 불량은 비구조적이라고 했습니다. 2번 오목면의 근육이완과 약화. 일단 이 말 자체도 틀렸을 뿐더러 뭐 오목면, 볼록면, 근육 어떻게 한다는 비구조적이죠. 자, 3번 아담 징후 검사 시 음성 반응. 구조적 안 좋은 거는 양성 반응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틀렸어요. 5번 역구분증의 약 70%를 차지함. 자, 70%는 많이 나오는 건 비구조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세 불량으로 인해서 비구조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 4번 볼록면에서 갈비 봉우리가 나타남. 볼록면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볼록면이죠. 갈비뼈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중재 방법 클랩 운동이라고 했죠. 1번.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네모칸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문제 목록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맨 끝에 주로 팔이 다리보다 더 심함 나와 있죠. 그러면 딱 삘이 와요. MCA인가?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줄 같은 쪽 반맹증 나와 있죠. MCA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3번 보면은 답이 나와 있죠. 5번의 중간 대뇌 동맥. 그리고 26번 볼게요. 위 사례에서 적용한 치료적 접근법 하면은 네모칸 맨 밑에 보시면 핵심 부위 조절 있죠. 핵심 부위 조절하면은 보바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7번. 자, 27번 네모칸의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실조증 나와 있고 그 밑에 균형 유지가 되지 않아 바닥을 쳐다보고 그 밑에 물건을 잡으면 감각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얘를 보시면은 감각 실조증, 손의 실조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의 실조증은 룸버그 검사 생각하라고 했죠. 룸버그 검사를 시행했을 때 눈을 감아도 균형을 못 잡고 눈을 떠도 균형을 못 잡는 거는 손의 실조증 또는 감각 실조증이라고 보고, 눈을 떴을 때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눈 감았을 때 균형을 못 잡는 거는 운동 실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 가지고 27번 보면은 2번에 감각 실조증 나와 있죠. 감각 실조증. 28번 검사 방법 1번에 룸버그 바로 나와 있죠. 룸버그 찍으시면 됩니다. 29번 상반 운동 반복 장애가 이런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혹시 그 홍진영 공발바닥 춤 아세요? 전참시에 나왔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상반 운동 얘는 이렇게 하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이러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반 운동 반복 장애라고 하는데 손에 손상이 왔을 때 얘가 안 돼요. 그래서 5번 하시면 됩니다. 2번에 안전떨림이라고 하면은 안전떨림은 레스트 트레모르라고 하는데 얘는 바닥핵 손상일 때 나오죠. 손의 손상은 운동떨림이에요. 운동떨림. 30번 물리치료 중재로 3번에 프랭켈 바로 나와있죠. 자, 손의 실조증 하면은 롬버그 생각하시고 프랭켈 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번 볼게요. 40번 보면은 지금 어깨뼈가 많이 떠있죠. 중간 한쪽 날개뼈가 많이 떠있습니다. 한쪽이 떠있으면 윙윙 스카플라라고 하죠.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아래쪽에 뜨는 거는 티핑이라고 합니다. 자, 가운데 떠있는 윙윙이 왔으니까 윙윙 하면은 어깨뼈 고정 보조기, 앞통리근 하면 어깨뼈 고정 보조기, 긴 가슴 신경 하면 어깨뼈 고정 보조기 하시면 됩니다. 보기 1번 호흡, 아까 나왔죠? 노신경. 2번 맞선 부목, 정중신경. 3번에 비행기 부목, 에르브 마비. 에르브 마비 또는 분막 마비. 자, 4번에 너클밴더 하면 자신경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4번 림프 마사지에서 저는 조금 헷갈렸던 게 책을 보니까 몸쪽에서 먼쪽으로 시행을 하는데 먼쪽에서 몸쪽으로 시행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김용훈 교수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으신 분. 찾아가서 교수님 이게 몸쪽에서 원쪽으로 시작을 하고 근데 몸쪽에서 몸쪽으로 시작을 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일단 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몸쪽을 마사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방향은 몸쪽에서 몸쪽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몸쪽 마사지를 먼저 몸쪽에서 림프 마사지를 이렇게 먼저 한 뒤에 몸쪽에서 몸쪽으로 이렇게 림프 마사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 2번 보기 2번 보시면은 침범된 다리에 무릎 관절을 굽힘한다. 굽힘하면 안 되죠. 저희는 지금 백을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펴놔야 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자, 3번 전신을 긴장시킨다. 긴장 말고 이완 상태에서 해줍니다. 4번 백은 먼쪽 부분부터 운동을 시작한다. 먼쪽이 아니고 몸쪽 부분부터 마사지를 시작한 뒤에 먼쪽에서 몸쪽 방향으로 시작한다 라고 나와야겠죠. 어디 부분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몸쪽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방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먼쪽에서 몸쪽 방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에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는 백을 위로 몸쪽으로 쭉 해야 되니까 아래로 늘어뜨리는 거 아니죠. 다음 47번 볼게요. 47번에 3번 보면은 PUVA라고 나오는데 얘는 건선, 백반증 등등 피부 질환에 많이 적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거는 건선, 백반증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1번 볼게요. 51번 보시면은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시작 자세 나와 있죠. 시작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사이드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오면은 검사 절차 넙다리가 위쪽 다리에 접촉될 때까지 엉덩 관절을 모음시킨다 나와 있죠. 그러면은 모음근 평가하는 거예요. 모음근 평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위에 두 번째로 올라오시면은 시작 자세에서 저항 없이 완전 가동 범위 수행 및 유지한다. 저항 없이. 저항 없이란 말은 중력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중력은 있고 저항은 없다. 아까 분류했듯이 페어죠. 페어. 그러면 51번 보시면은 2번에 큰 모음근 검사니까 큰 모음근이겠죠. 얘의 3등급 검사인 페어 검사 2번 맞습니다. 다음 52번 보시면은 대상작용 근육으로 옳은 것은에서 엉덩허리근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그 무서우신 분들 말고 조율래 교수님 찾아갔어요. 조율래 교수님은 제가 엄청 자주 찾아가서 이제 짜증을 조금 내실 법한데 그냥 웃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율래 교수님이 이걸 모르셨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지? 이센트릭 수축으로 들어가나? 라고 했는데 정확히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네모칸에 보시면은 자, 맨 밑에 줄에 골반 다시 엉덩관절을 안쪽 돌림시키면서 골반을 뒤쪽 기울임을 하면서 동작이 일어난다. 이게 컴pen세이션이죠. 엉덩관절을 안쪽 돌림시키면서 골반 뒤쪽 기울임을 한다. 이게 대상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모음만 시켜야 되는데 인터널 로테이션과 포스테리어 틸팅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대상작용이 일어나는 근육을 말했는데 엉덩허리근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위치상도 그렇고 작용상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이거 문제 완전 잘못됐죠. 이거는 5번 하신 분이 맞습니다. 3번에서 아싸 맞았다 하신 분 틀렸어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 책에. 왜냐면 제가 5번 했거든요. 자, 사진 보시면은 지금 저항이 팔꿈치 쪽에 들어가 있죠. 윗팔 쪽에 들어가 있죠. 3번 등세목은 중간 섬유가 되려면 얘는 리트렉션 시키는 근육인데 리트렉션 어깨뼈 보는 거죠. 어깨뼈의 모음이죠. 어깨뼈 모음을 검사를 하려면은 반대쪽 어깨뼈 고정시키고 저항은 어깨뼈 외측에 줍니다. 윗팔뼈에 저항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리트렉션 저항 검사할 때는. 그래서 3번 아니에요.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윗팔뼈에 저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팔꿈치 쪽에 주고 있기 때문에 어깨 세목은 뒤섬유로 해서 수평 벌림에 대한 근력 검사가 되겠죠. 다음 59번 볼게요. 59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쿠핑해가지고 어디가 튀어나왔나 하고 보는 거죠. 얘는 척추 측만증 보는 겁니다. 아담 테스트, 아담 검사. 비구조적이 좋은 거고 구조적이 나쁜 거라고 했죠. 이거 검사했을 때 비구조적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요. 음성이 되고 구조적 안 좋은 거 구조적을 검사했을 때 튀어나옵니다. 갈비뼈가. 자, 마지막 60번 보시면은 지금 사진과 같은 비정상 보행시라고 했죠. 보행할 때 계속 이렇게 발이 처진다는 말이에요. 앞전강근의 역할이 도지플렉션 하는 건데 그 앞전강근이 약화가 돼서 도지플렉션을 못하고 발이 계속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고, 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를 너무 못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혹시